이강인이 유럽 리그 랭킹 1위 잉글랜드 무대의 톱클래스 강팀 핵심 선수와 견줄만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 8월 마요르카에 2,200만 유로 약 328억 원을 주고 이강인을 데려와 2027년도 시즌까지 연봉 727만 유로 약 108억 원 및 5년 총액 3,635만 유로 541억 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2,200만 유로는 마요르카 구단 역대 2위 및 한국인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이적료입니다. 이강인은 PSG 소속으로 2023년도 시즌 리그앙 23경기 3득점 4도움, 출전 평균 64분을 뛰면서 90분당 공격 포인트 0.43으로 활약했습니다. PSG는 유럽 클럽 전체 랭킹 6위, 프랑스는 유럽 리그 랭킹 5위인데요. 저명한 축구 통계 매체 옵타 스포츠에 따르면 미드필더로서 이강인과 가장 비슷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 아스널의 주장 마르틴 웨데고르입니다. 70개 국가 및 30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통계회사 옵타 스포츠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비교 대상을 발표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2023년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유럽 리그 랭킹 빅5입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유럽 축구 연맹 1등급, 유로파 리그는 2등급 클럽 대항전입니다. 이강인은 개인 능력으로 상대쪽 경기장 파이널 서드에 진입한 횟수와 공간 침투로 PSG 동료 전진 패스를 받아낸 빈도 둘 다 유럽 메이저 대회 미드필더 상위 1%에 해당했습니다. 혼자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데다가 수비가 헐거운 지점에 대한 공간 지각과 상황 인식, 언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타이밍 판단, 옆이나 뒤로 향하는 전개보다 리시브가 까다로운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를 상대 저지를 뿌리치고 내 볼로 만드는 기술이 월드 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에서 단독으로 들어간 횟수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미드필더 상위 2%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널 서드 태클 합계 또한 상위 2% 안에 든다는 데이터는 상대 진영부터 적극적으로 수비하려는 마음가짐 부족이 이강인 단점이라는 지적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도 시즌 프랑스 리그앙 우승, 프랑스 슈퍼컵 우승, 프랑스 축구협회 컵대회 우승,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4강 등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이강인은 라이트 윙, 레프트 윙백, 중앙 미드필더, 폴스 9 등 서로 다른 5개 포지션에서 공격 포인트로 골에 관여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전술적인 요구나 선수단 상황에 따라 5가지 역할을 소화하며 파리 생제르맹에 헌신했다는 평가입니다. 리그앙 포지션별 출전 비율을 보면 모든 부문이 8% 이상입니다. 급하게 잠깐 맡은 정도가 아니라 감독 이하 코치진이 진지하게 다양한 임무를 부여하고 실행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전 및 결장 대비 90분당 득실차 6위 역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한 기록인데요. 이강인이 뛸 때의 긍정적인 효과 및 벤치를 지키거나 명단에서 제외될 때 부정적인 영향을 합산하면 리그앙에서 6번째로 존재감이 큰 선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인과 같은 통계를 보인 마르틴 웨데고르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 및 유럽축구 간행물협회 올해의 팀에 잇따라 이름을 올리며 능력을 인정받은 선수입니다. 또한 2년 연속 아스널 구단 선정 MVP로 뽑혔습니다. 기량적으로 직전 1년 제일 유사한 빅리그 선수가 마르틴 웨데고르인 것은 충분히 기분 좋은 칭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호 PSG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빛난다면 이강인은 여러 개인 수상을 통해 기량뿐 아니라 국제적인 입지 역시 비교될 날이 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지난 챔스 경기 후 그는 PSG가 더 나았다. 가짜 9번으로 뛴 미드필더 선수가 한 명 더 많았고 그를 압박하기 어려웠다. 나는 PSG에 많은 공을 돌린다. PSG는 환상적이고 뛰어난 팀이다. 그리고 아주 좋은 수비수들도 있다. 엘리케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확실히 팀 내에서 자리를 잡은 이강인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높이 평가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라면서 이강인은 가짜 9번 역할을 소화하며 과르디올라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프랑스 대표로 활약했던 샤르보니는 이강인은 중요한 선수다. 매우 중요하다. 그는 미친 활약을 해낸다. 첫 번째 시도와 수많은 움직임을 없애버린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이 자리에 기용하는 이유를 알겠다. 그런 미친 선수가 필요하다라며 칭찬했습니다. 올 시즌 이강인은 PSG에서 팀 내 득점 순위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스만 덴벨레와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제외하고는 이강인이 가장 높은 득점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포지션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득점 순위 3위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와 더불어 팀 내 도움 순위와 공격 포인트 순위에서도 3위를 기록하면서 공격의 핵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회 창출에서 이강인은 팀 내 최고 수준의 기록을 보유했는데요. 기회 창출이 45회로 2위인 덴벨레보다 높았고 빅찬스 창출도 12회로 팀 내 최고인 상황입니다. 음바페 없는 PSG의 왕은 덴벨레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강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신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이강인 특집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유슈퍼 히어로라는 영상을 통해 리얼리티쇼 스타에서 발렌시아 신성까지 라며 그가 걸어온 길을 조명했습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동양에서는 그동안 최고 수준의 스타가 탄생하길 애타게 기다렸다. 물론 전성기에 도달하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 손흥민이 있다. 하지만 이를 능가할 정도로 눈부시고 아름다운 축구 센스를 가진 사람이 있다. 바로 이강인이다. 이적료 8천만 유로의 숙명을 짊어질 선수다. 괴물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강인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봤는데요. 매체는 위대한 태권도 사범의 아들의 전설을 6살 때 시작됐다. 미래 축구 선수를 꿈꾸는 쇼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10살 때 스페인으로 건너갔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의 특징에 관해서도 꿰뚫고 있었습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10번의 최적화된 선수다. 드리블을 하며 치고 나갈 때 공이 마치 그의 왼발이 붙어있는 것 같다. 자신의 동료를 향한 기회 창출에 능하다. 빼앗긴 공을 되찾아오려는 수비도 주목해야 한다.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선수 중에 드문 모습이라며 공수양면 갖췄다고 호평했습니다. 또 매체는 날개, 하프 포지션에서 공간이 생기면 파고드는 힘을 발휘한다. 맨체스터 시티 소속이자 포르투갈 미드필더 베르나르도 실바와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 클럽 취미반에서 축구하던 시절 스승인 최진태 한국축구클리닉센터 감독은 이강인 선수와 약 3년간 함께하면 느낀 감정을 최 감독은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추억했습니다. 최 감독은 이강인 선수 첫 인상에 대해 처음에 축구하러 왔다고 했을 때 걱정과 부담이 한가득이었다. 다른 선수들과 이미 몇 수 이상 실력 차가 존재했다며 내가 가르칠 만한 선수가 아니었고 강인이 선수 생활을 망칠까봐 걱정도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강인 선수 부모님이 최 감독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았습니다. 최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어머님이 강인이 맡기려고 찾아온 거다. 다른 데 다 비교해도 선생님만큼 유소년 전문가 못 봤다. 전적으로 맡아달라고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강인이 정도 실력의 선수를 지도하며 유소년 지도자 생활을 하는 내 철학도 많이 바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천부적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어린 시절 했던 공놀이가 지금의 이강인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의 재능은 당시 함께 지도했던 브라질 출신의 주닝요 코치도 매료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출전했던 대회 경기를 회상하며 최 감독은 이강인은 천부적 DNA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사에서 5살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태권도 체육관에서 맨발로 공을 만지고 놀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느 날 경기 중에 강인이가 라보나 킥을 구사하는데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라며 나중에 물어보니 강인이가 유튜브 동영상 보고 따라했다고 해서 웃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최 감독은 당시 함께했던 주닝요 코치도 이강인 선수는 같은 나이대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재능이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라며 외국인 코치들은 자국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해주려 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당시 강인이 재능에 매료된 주닝요 코치는 강인이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출전했던 대회를 회상하며 강인이는 타팀에서 2명 이상이 전담마크를 해도 쉽게 제치고 마음만 먹으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라면서도 골 넣는 재미만 아는 아이들은 실력이 거기서 정체되거나 금방 흥미를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인이에게 강인아 너 혼자 해도 되는데 친구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함께 나누는 축구를 하면 11명이 한 팀이 돼서 더 즐거운 축구할 수 있다. 강인이 혼자 몇 골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친구들도 골 넣는 기분을 공유하면 좋지 않겠니라고 설득했다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또 같은 목적으로 팀의 주축이었던 강인이에게 수비수 역할을 부여했고 심지어 프리킥 외에 슛 금지 같은 지시도 했다라며
당시 성적을 중시했다면 이런 지시는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강인 선수는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 클럽에서 이미 같은 나이 선수들과 경쟁이 되지 않는 실력이었고 최 감독은 이강인 선수 발전을 위해 월반을 요청했습니다. 최 감독은 당시 강인이 실력은 한두 살 위에 형들과 붙어도 전혀 밀리지 않아서 월반을 추천했는데 우리나라 체육계 시스템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스페인에서도 충분히 통할 실력이었지만 그렇게 급하게 떠났어야 했던 이유도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시 최 감독은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 클럽 취미반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취미반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운영하며 4학년에 진학하면 자연스레 육성반으로 옮깁니다. 최 감독은 우리나라는 육성반부터 성적의 압박에 시달린다고 전했습니다. 헌데 월반에서도 이강인 선수 활약이 두드러지자 팀 내부에서 마찰이 있었고 이는 최 감독에게 아직도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최 감독은 강인이의 월반을 두고 다른 학부모와 구단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다. 이는 강인이 부모님에게도 큰 상처였을 것이다. 이때 유학을 생각했던 것 같다라며 당시 논란이 없었어도 강인이는 유학길에 올랐어야 했고 오를 수 있었다. 다만 마음 편하게 보내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후회했습니다.